작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곳 바로 한국입니다. 케네디 스쿨 강의실에서 브라운 교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뒤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미국 뒤치다꺼리하는 나라 아니냐며 무슨 말씀이시냐며 중국 출신 유학생이 비아냥거렸죠. 그 말에 오히려 브라운 교수는 차분하게 진짜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로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관계학과 3학년 학생입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브라운 교수의 소프트 파워의 진화 수업을 위해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은 오늘은 작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힘에 대해 얘기할 것이며 그 예시로 한국을 들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강의실 뒤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죠.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리우 정펑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중국 베이징 출신의 리우는 학부 시절부터 하버드에서 공부한 엘리트 유학생이었어요. 리우의 옆에는 늘 함께 다니는 웨이린 자오가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 국제관계학 전공생이지만 중국 공산당 간부 가정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리우는 큰 소리로 교수님에게 한국은 그저 미국 없는 미국일 뿐이며 진짜 전략은 중국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우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리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웨이리는 한국 드라마나 보면서 전략을 운운하는 것은 웃기다고 끼어들었죠. 브라운 교수님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그렇듯이 도발적인 의견이 나올수록 교수님의 표정은 더 평온해졌어요.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는 신호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이라 솔직히 저에게 한국은 그저 BTS와 오징어 게임으로만 기억되는 나라였어요. 대학 룸메이트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밤새 울며 시청한 적은 있지만 그거 말고 한국이 뭐가 있나 싶었죠. 강의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소프트 파워의 재정의 규모를 넘어선 영향력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교단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 뒤로는 세계 지도가 보였고 특이하게도 한국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수업의 주제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리우와 웨이린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롱이 가득했어요. 반면 다른 학생들의 표정은 대체로 무관심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도 한국은 그저 팝 문화와 전자제품의 나라였을 뿐이었겠죠. 하지만 교수님의 얼굴에는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미소가 감돌았어요. 오랜 국제정치 분석가로서 제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비밀을 품고 있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제 마음은 불현듯 궁금해졌습니다. 왜 한국인가요? 왜 중국도, 러시아도, 인도도 아닌 한국이냐는 의문이 들었어요. 미국 텔레비전 채널에서 흔히 보는 나라도 아니었고 국제관계 수업에서 매주 다루는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 분단된 반도의 남쪽, 오래된 미국의 동맹국, 그것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그 아래에는 콜롬비아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이란 또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명과 함께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모두 출처가 다른 데이터였지만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속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무관심에서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리우와 웨이린마저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제 대학생활 4년 동안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사례로 언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교실에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왜 프랑스와 터키 그리고 필리핀 또 페루의 10대들이 모두 같은 언어의 노래를 따라 부를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교실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순간 BTS의 공연 장면과 전 세계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리우는 자리에서 약간 몸을 일으키며 그것은 일시적 유행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영향력은 자원을 조달하고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암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웨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웨이리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껍데기일 뿐이며 진짜 글로벌 인프라는 중국이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 화면에는
몇 가지 놀라운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5년 연속 콘텐츠 수출이 증가했고 방글라데시와 폴란드 그리고 사우디 정부의 공공정책 설계에 한국을 벤치마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은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단순히 문화 수출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책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추진하는 비전 2030 정책의 상당 부분이 한국의 과거 개발 모델을 참고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 복사가 아니라 사회 변화의 속도와 방향까지 닮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우는 이번엔 좀 더 강한 어조로 반박했어요. 리우는 그런 작은 나라들은 강대국의 그늘에서만 살아갈 수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만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흥미로운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보호 아래 있던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 질문에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말이지 왜일까? 같은 조건이었다면 다른 미국 동맹국들도 비슷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한국만 이렇게 독특한 경로를 걸었을까요? 다들 교수님의 다음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문화적 확산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의 결과라는 점을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가 90년대부터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했고 2000년대에 들어 한류라는 브랜드로 세계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문화를 국가 전략으로 삼는다는 개념이 신선했습니다. 웨이리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은 화려한 포장일 뿐이며 진짜 세계 질서는 자원과 군사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규모와 군사력을 언급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재미있는 반론을 제시했어요. 무역량이나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화면에 글로벌 호감도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비교한 그래프였죠. 놀랍게도 인구가 훨씬 적고 경제 규모도 작은 한국이 호감도에서는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진짜 영향력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이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는지 설명했습니다. 영토가 작고 천연자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오히려 소프트 파워에 집중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이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우와 웨이리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교실의 다른 학생들은 점점 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수님은 오늘날 10대 청소년들이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교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도 사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인구 14억의 중국어보다 5천만의 한국어가 더 인기 있다니 전통적인 국제정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질문이 교실에 울려 퍼지자 리우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한국어가 인기 있는 이유는 단순히 대중문화의 일시적 유행일 뿐이며 진정한 국제언어는 여전히 영어와 중국어라고 주장했죠. 웨이린도 바로 거들었어요. 한국은 그저 감성에 휘둘린 나라들에게만 인기 있을 뿐이라면서 중국은 인프라를 짓고 무역 회랑을 개척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중국 유학생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이 하드파워로 확장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사람들의 의식 없는 습관을 바꾸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식 화장품 루틴이 전 세계 30개국 여성들의 세안법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저는 순간 제 옆자리에 놓인 화장품 파우치가 생각났습니다. 룸메이트의 영향으로 구매했던 한국 브랜드 제품들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냥 유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것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었다니 생각보다 제 생활 깊이 한국 문화가 파고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어요.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들과 음식 먹는 방식 그리고 화장하는 방법, 데이트 문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했어요.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런 문화적 영향력이 실제 경제적,
정치적 이익으로 어떻게 전환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 통계와 K-팝 관련 관광 수입, 한국 식품 수출 증가율 같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 수치들은 모두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후 한국 제품 구매 의향이 평균 4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노출된 사람들은 한국산 가전제품, 자동차, 심지어 의료 서비스까지 더 신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1위는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1위는 그런 소비재 산업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이라며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인프라와 첨단 기술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조선 산업 점유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은 이런 하드웨어 산업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우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리우는 그건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수님은 흥미로운 질문으로 응수했어요.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같은 모방에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한국이 특별히 잘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한국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모방을 넘어 혁신으로 나아간 원동력은 뭘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런 질문들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어떻게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까지 확장됐는지 설명했습니다. 국가 주도의 전략적 육성과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끊임없는 품질 개선, 글로벌 시장을 처음부터 목표로 한 전략 등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문화 콘텐츠가 다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슬라이드는 계속 넘어갔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보이지 않는 구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압력이나 군사력 없이 사람들의 일상과 취향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방식이었어요. 교수님은 이것이 21세기형 영향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면서 배운 내용들은 주로 군사력과 경제 규모, 그리고 외교 네트워크 같은 전통적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 영향력의 관점은 새로웠어요. 제 노트북에는 교수님의 발언이 빠르게 타이핑되고 있었죠. 교수님은 또 다른 예로 한국 드라마가 아랍 국가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소개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집트 등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 후 젊은 여성들의 자기 표현 방식과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심지어 패션까지 변하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리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리우는 문화적 영향력이란 결국 경제력과 군사력에 기반한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만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그럴까? 경제력과 군사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군사력 이야기로 넘어가자 리우는 갑자기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한국은 그저 미국에 줄 선 나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아남은 나라라는 거였어요. 리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웨이린도 바로 동조했어요. 웨이린은 한국의 성공은 단지 냉전 시기 미국의 지원 덕분이었을 뿐이라면서 진짜 자력으로 성장한 나라는 중국뿐이라고 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더니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왜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중에도 한국 기업만이 미국과 중국 양쪽의 공급망에 살아남았을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웨이리는 그건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일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쪽과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이었죠. 교수님은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반박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균형 있게 분배하는 전략을 취했고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국방 기술이 NATO 국가들과 중동 국가에 동시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방위 산업은 보통 동맹 관계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이 어떻게 이런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지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결과였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한국의 전략적 중립성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강대국 사이에 끼인 불리한 위치였지만 21세기에 들어서는 그 위치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이것을 약소국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2022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중단 사태 당시의 자료였습니다. 당시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을 두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 소재와 장비 기업들이 양쪽에 모두 공급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던 균형을 유지했다는 분석이었어요. 웨이리는 인내심이 바닥난 듯 했습니다. 웨이리는 그런 작은 부분이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와 인프라가 진짜 영향력이라면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국제 여론조사에서 1대1로 프로젝트와 한류 중 어느 쪽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냐는 질문이었죠. 저는 그 질문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결국 21세기의 영향력은 단순한 경제 규모나 군사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한국은 그 점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이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독특한 전략으로 전환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천연자원 부족은 첨단 기술 개발로, 작은 내수 시장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지정학적 위험은 문화적 소프트 파워 확대로 극복했다는 분석이었어요. 리우는 이번엔 좀 더 직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리우는 결국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이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곧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압도적인 인구와 경제 규모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말에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를 들었어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도 결국 문화적 영향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고 대영 제국이 그랬다고 했어요. 반면 작은 나라이지만 문화적 혁신으로 세계에 영향을 준 나라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근대 초기의 네덜란드 같은 예를 들었어요. 제 생각에 지평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국제 정치가 단순히 크고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작은 나라도 독특한 전략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이런 관점은 제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는 달랐어요. 수업이 절반쯤 지났을 때 브라운 교수님은 한국의 전략적 특성을 정리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취한 전략을 스마트 파워라고 불렀어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교묘하게 결합한 접근법이라는 거였죠.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산업의 강점과 K-팝 같은 문화 산업의 영향력을 동시에 활용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수업이 깊어질수록 토론은 더욱 열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리우는 이제 완전히 자세를 바꿔 앉으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리우는 K-드라마는 다 허세이고 현실과 다르며 약한 남자만 나온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조롱이 섞여 있었죠. 웨이린도 바로 가세했습니다. 웨이린은 한국은 문화 검열도 심하다면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아이돌들이 얼마나 엄격한 관리를 받는지,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던 많은 학생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의 검열을 비판한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들렸기 때문이죠. 브라운 교수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개입했습니다. 교수님은 모든 콘텐츠가 전략이고 전략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느냐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논의를 들으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리우와 웨이린이 비판하는 내용이 실은 한국 콘텐츠의 강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한 남자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오히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양한 남성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 세계 여성들에게 호응을 얻는 게 아닐까요? 브라운 교수님은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번엔 한국 문화 콘텐츠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감 능력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시청자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감정과 갈등을 다룬다는 분석이었죠. 리우는 그런 감정적인 콘텐츠가
어떻게 실질적인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관광객 수 변화와 한국 제품 구매율 증가 그리고 한국 유학 희망자 수 증가 등의 통계였어요. 모두 한류 콘텐츠 소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왜 1위는 여전히 완고했어요. 왜 1위는 그런 소비재 산업이나 관광업은 결국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며 진짜 국력은 기술력과 제조업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왜 삼성과 현대 그리고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했어요. 브랜드 가치와 국가 이미지가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면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어떻게 제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이 이런 영향력을 어떻게 더 넓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이 질문이 마음에 든 듯 했어요. 교수님은 문화적 영향력의 지속성은 해당 문화가 얼마나 계속해서 혁신하고 변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리우는 한국 문화는 단지 서구 문화를 아시아적으로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진정한 독창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들으며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리우와 웨이린의 반박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만약 한국의 영향력이 정말 사소하고 일시적인 것이라면 왜 이렇게 열심히 폄하하려 할까요? 브라운 교수님은 이제 논의를 더 깊은 차원으로 끌고 갔어요. 교수님은 21세기 국제 정치에서 신뢰와 호감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설명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실질적인 외교적,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분석이었어요. 웨이리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웨이리는 결국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며 중국 같은 대국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규모와 군사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정부의 결정은 결국 여론의 영향을 받는데 만약 한 나라의 대중이 특정 국가에 호감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정치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깊이 공감했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말로 대중의 여론이 외교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만약 한국이 미국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교수님은 수업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손을 들어 대답했어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나라를 동경하고 그 나라처럼 살고 싶어 하느냐가 진정한 강국의 척도가 아닐까요? 교수님은 제 대답에 미소를 지으며 결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계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강요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된 것, 그것이 바로 21세기형 강국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이제 강의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토론의 핵심을 정리하며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1세기 권력의 재정이라는 제목이었죠. 이 슬라이드는 역사적으로 권력이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총과 철도로 제국을 만들던 시대를 지나 닮고 싶은 나라가 세계를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권력이 강제와 지배에 기반했다면 미래의 권력은 매력과 설득에 기반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어요. 다른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한국의 이런 소프트 파워가 실제로 안보적 이점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몇 가지 흥미로운 예시를 들었어요. 2010년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있었을 때 전 세계 여론이 대체로 한국에 우호적이었다는 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다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웨이리는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어요. 웨이리는 그런 여론은
결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이번엔 질문을 통해 대응했어요. 그렇다면 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최근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하는지, 그리고 왜 미국이나 중국보다 한국을 파트너로 선호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실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교수님의 질문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죠. 잠시 후 브라운 교수님은 전략적 매력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인기를 넘어 국가 간 관계에서 선호되는 파트너가 되는 능력을 의미했어요. 한국은 이 전략적 매력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과의 경제와 기술, 그리고 문화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국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였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특징이 변화하고 있다고 했어요. 단순한 영토 크기와 인구 그리고 GDP 또 군사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이 등장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부터 배터리, 콘텐츠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수업을 마무리하며 학생들에게 다음 주 토론 주제를 안내했어요. 21세기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주역들이라는 주제였죠. 한국 외에도 스웨덴과 캐나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중견국들의 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강의 노트를 덮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어요. 강제하지 않고도 담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이라는 깨달음이었죠. 강의실을 나서는 길에 리우와 웨이린이 여전히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 넘쳤지만 오늘 교수님이 보여준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하버드 캠퍼스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문화축제 날이었어요. 저는 국제관계학과 학생회 활동의 일환으로 축제 준비를 도왔죠. 아침 일찍부터 캠퍼스 중앙 잔디밭에 마련된 부스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모든 것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이 축제는 하버드의 큰 행사 중 하나였어요. 각 나라 출신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와 음식 그리고 전통을 소개하는 부스를 설치했죠. 저는 축제준비위원회의 연락 담당으로 각 부스가 필요한 것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중국 부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놀랐어요. 리우와 웨이린을 비롯한 중국 학생들은 수천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정말 고급스러운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비단으로 장식된 커다란 천막 안에는 중국 전통 무용단이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고급 중국 음식 시식회를 위한 테이블이 길게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5000년 중화 문명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리우는 저를 보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중국 부스가 올해 가장 인상적인 부스가 될 것이라며 베이징 대학과 중국 대사관에서 특별 후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통 무용단은 베이징에서 직접 초청했다고 했어요. 웨이린도 옆에서 오늘 오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 부스에 몰릴 것이라고 자신감 넘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축제준비위원으로서 그들의 노력을 칭찬하고 다른 부스로 이동했어요. 몇 개의 부스를 지나 한국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부스의 화려함에 비해 한국 부스는 상대적으로 소박했어요. 작은 천막 안에는 몇 명의 한국 학생들이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부스에는 화려한 장식이나 대형 스크린 대신 잔잔한 국악이 배경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떡볶이와 김치전 그리고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복 체험 코너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작은 무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방문객들이 직접 K-드라마 명장면을 따라 해볼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축제가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하게 준비된 중국 부스는 예상외로 한산했어요. 리우와 웨이리는 부스 앞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중국 전통 무용 공연 시간이 되었지만 관객은 겨우 1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중국 유학생들이었고 몇몇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예의상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반면에 한국 부스 쪽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긴 줄이 부스 밖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떡볶이를 맛보기 위한 줄, 한복을 입어보기 위한 줄, K드라마 장면 따라하기에 참여하기 위한 줄까지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학생들이 한복을 입은 채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이 대조적인 광경을 보며 브라운 교수님의 수업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웅장하고 화려한 전시를 통해 보여주려 했고 다른 쪽에서는 소박하지만 참여형 활동으로 사람들이 경험하게 했죠. 그리고 분명한 건 사람들은 후자를 더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복을 입어본 후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부스는 뭔가 편안하고 친근하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 문화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다는 학생도 있었어요. 한 학생은 특히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중국 부스는 너무 위압적이고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한국 부스는 마치 친구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요. 저는 슬쩍 카메라를 꺼내 이 장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으로 짧은 영상도 찍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의 수업 주제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축제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실제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제 절대 안 뽑겠다. 미국 빅테크 기업이 단단히 화가 났는데요.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본사 인사팀 소속 에린 스캇입니다. 가끔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인이 아닌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토요일 아침 관세 인상 전에 장을 보려고 한인마트를 찾았을 때가 그랬습니다. 시애틀 외곽의 작은 한인마트는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뻤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 소소한 행복이 되었죠. 하지만 마트에 들어서며 마음이 조금 급했어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 소식이 들려온 후로 한국 수입품 가격이 오를 거란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김치, 고추장, 라면까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곧 더 비싸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많은 양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옆에서 장을 보던 미국인 손님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관세 정책 때문에 오히려 피해보는 건 미국인인 것 같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무역이 복잡하게 얽힌 요즘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라면 코너로 직행했죠. 신라면과 진라면 그리고 짜파게티까지 종류별로 한 박스씩 골랐습니다. 곧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니 평소보다 더 많이 사게 되었어요. 매운 국물 라면 먹을 때마다 느끼는 그 특별한 위로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다음은 커피 믹스 차례였습니다. 한 박스를 들었다가 고민 끝에 2박스로 늘렸어요. 점심 먹고 나서 한 잔씩 마시는 게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계산대에 서자 마트 주인 김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며 오늘도 일찍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서비스로 작은 김치통을 하나 더 주시는데 맛있게 드시라는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본사였죠. 토요일 아침에 무슨 일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아마존 인사팀 상사인 마이클이 긴급 상황이라며 본사로 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에 주말에는 전화하지 않던 사람이라 심각한 일임을 직감했죠.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있으며 제가 맡고 있는 윤리 분야라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AI 부정 감지 담당자로서 이런 호출은 늘 긴장되었죠. 아마존 채용 과정에서 AI 도구 사용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마이클은 한국 국적의 루이이라는 지원자라고 했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고추장 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 지원자라니 왜 하필 오늘 한인마트에서 쇼핑하는 날 이런 케이스가 들어온 건지 아이러니했습니다. 서둘러 30분 안에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바로 라면에 김치로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죠. 결제를 마치고 김할머니께 인사드리는데 할머니가 오늘은 얼굴이 어둡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어요. 잠시 망설이다 한국 사람 때문에 일이 생겼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한국인은 절대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라고 말씀하시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더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서둘러 주차장으로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애틀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AI 도구를 이용한 부정행위였습니다. 갈수록 기술이 발전해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죠. 이번엔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라면 또 누가 시스템을 해킹한 거지?
그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본사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마이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왔다며 회의실로 가자고 했죠. 정확히 어떤 의심 정황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마이클은 말없이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루이박의 프로필이 떠 있었죠. 콜롬비아대 컴퓨터공학과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이었어요. 게다가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구글의 엔비디아까지 여름 인턴에 전부 합격했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한 명이 이 모든 탑티어 기업에 다 합격하다니. 모니터에는 이미 루이의 코딩 테스트 화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몇몇 엔지니어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루이의 코딩 테스트 영상을 재생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인터뷰처럼 보였습니다. 콜롬비아대 학생다운 지적인 인상의 한국 청년이 화면에 나타났죠.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고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달라졌습니다. 루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문제를 불과 몇 분 만에 술술 풀어버렸죠. 한국 학생들이 원래 뛰어나다고 들었지만 이건 그냥 뛰어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천재적이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화면 속 루이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컴퓨터가 대신 풀었다면 그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몇 번의 클릭 후 다른 영상들도 확인했습니다. 메타와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의 테스트 기록들이었어요. 모든 테스트에서 비슷한 패턴이 보였죠.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 솔직히 말하면 감탄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뛰어난 인재를 만들어낸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한 엔지니어가 검사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완벽하게 일관된 패턴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사람다운 실수와 수정이 간간히 보였죠. 이 자료만 보면 컴퓨터 도움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을 멈추고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루이의 표정 변화, 생각에 잠긴 순간의 미간 주름, 그리고 해결책을 찾았을 때의 묘한 미소까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이클은 답답한 얼굴로 질문했죠. 제 판단은 어떤지. 저는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모든 지표는 컴퓨터의 개입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걸 그도 느낀 것 같았죠. 한 엔지니어가 새 화면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프로젝트, 수천 개의 업데이트, 루이의 작업물이었고 놀라운 활동량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보니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인터뷰 코더라는 이름이었어요. 설명을 읽어보니 면접 준비를 위한 도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가져가 그 프로젝트를 클릭했습니다. 코드가 화면에 가득 차 올랐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부정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무언가였어요. 한국인의 창의성과 꼼꼼함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건 자신을 기반으로 학습시킨 또 다른 형태의 AI 같았어요. 제 말에 엔지니어들이 화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코드를 훑어보던 한 엔지니어의 눈이 커졌어요. 맞다고 했죠. 이건 단순히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풀이 방식을 학습하고 따라하는 도구라고요. 갑자기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부정일까? 혁신일까? 루이는 자신의 도우미를 만들어 면접을 통과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것인가? 마이클이 침묵을 깨고 물었죠. 어떻게 할지. 규정상으로는 컴퓨터 도구 사용은 분명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달랐죠. 자신이 직접 만든 도구였으니까요. 한국인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이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브라이언 첸, 아마존 재무부장이 들어왔어요. 중국계 임원으로 알려진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듣자 하니 문제가 있다고. 브라이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이클이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죠. 브라이언은 화면을 흘끗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의심스러운 경우는 바로 탈락시켜야 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컴퓨터가 아니라 선입견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아직은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루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브라이언이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여전히 루이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번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브라이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에린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브라이언은 코웃음을 치더니 앉지도 않은 채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서류에는 아마존과 중국 대형 광고 파트너들의 계약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작년 매출의 30%가 이 파트너십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강조되어 있었죠. 브라이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파트너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이런 부정행위 케이스를 알게 되면 어떤 반발이 있을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윤리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인지 왜 갑자기 중국 파트너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루이는 중국인도 아닌데 말이죠. 한국인이었으니까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지적했어요. 루이는 한국인이라고. 브라이언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말투를 바꿨습니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다고. 아시아 지역 출신 지원자의 이런 사례는 모든 아시아 파트너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루이가 미국인이거나 유럽인이었다면 같은 논리가 적용되었을까? 아마 아닐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부정행위 의혹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회의는 점점 더 험악한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브라이언은 회사의 실적과 주가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런 부정행위 의혹이 언론에 노출되면 생길 수 있는 파장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계산이 더 많이 보였어요.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루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시간을 줄 테니 루이와 대화해보라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최종 결정은 경영진이 내릴 거라고 강조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뒤 마이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심하라고 말하더군요. 브라이언은 회사에서 파워가 꽤 센 사람이니 그를 적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불공정함이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와 루이의 프로필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공부하는 동안 여러 개의 개인 프로젝트를 완성했더라고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회사원들이었고 루이는 장학금으로 유학 왔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고민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석이었습니다. 아마존의 시니어 AI 엔지니어로 저와 종종 점심을 같이 먹는 한국계 동료였죠. 민석은 루이 케이스에 대해 들었냐고 물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민석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루이의 능력, 의심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브라이언의 강한 반대까지.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민석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용하고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죠. 브라이언과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였죠. 민석의 말에 따르면 브라이언은 중국계 투자자들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그들의 영향력을 회사 내에서 확대하려 노력 중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브라이언이 한국계 직원들의 승진을 여러 번 막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정행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복잡한 회사 내 정치와 편견의 문제였죠. 그리고 루이는 그 가운데 서 있었어요. 민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요.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도 항상 조금 더 증명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대요. 한국인이라는 이름과 억양 때문에 혹은 그저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힘들었다고 했죠.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공정함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복잡할 수 있다니요. 하지만 더욱 확고해졌어요. 루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아무리 그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말이죠. 카페를 나서며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루이의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루이 같은 친구가 진짜 귀하다고. 그런 창의력과 도전 정신은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애틀의 흐린 하늘처럼 이 상황도 참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루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것이고 그 후에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죠. 루이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사실 그가 어떤 사람일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했습니다. 브라이언의 강한 반대와 민석의 조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회의실을 예약하고 루이에게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어요. 메일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매우 차분하고 예의 바른 어조로 면담에 응하겠다고 했어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알고 있을 텐데도 그런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루이가 회의실 문을 두드렸어요. 실제로 마주한 그는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죠. 눈빛이 맑고 또렷했어요. 그런 눈빛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어요. 루이는 긴장한 듯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왔고 지금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 중이라고 했어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딩 테스트에서 보여준 놀라운 성과에 대해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그렇게 빨리, 그렇게 완벽하게 풀 수 있었는지. 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루이가 화면을 저에게 돌렸어요. 인터뷰 코더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그가 직접 개발한 AI 도구라고 면접 준비를 위해 2년 전부터 만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알고리즘 문제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점점 발전시켜 자신의 코딩 스타일을 학습시키기 시작했다고 했죠. 루이는 매일 밤 몇 시간씩 코딩 문제를 풀었고 그 모든 과정과 사고방식을 프로그램에 입력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도구가 단순히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루이처럼 생각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였어요. 문제를 루이의 방식으로 분석하고 루이가 할 법한 실수도 재현하고 루이가 선호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루이가 시원해 보였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를 입력하자 프로그램이 마치 루이의 두뇌 속을 보여주듯 단계적으로 해결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 도구가 아니었어요. 이건 자기 자신을 확장한 일종의 디지털 트윈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너 이걸 혼자 만든 거냐고. 루이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씩 만들어왔다고 했어요. 처음엔 자신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였는데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도구를 만들었느냐고 물었어요. 루이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아도 면접에서는 항상 떨어졌다고 해요. 루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최고였는데 미국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좌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터뷰 코더가 탄생했답니다. 루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그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코더를 실제 면접에서 사용한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루이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습할 때만 사용했다고요. 실제 면접에서는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모순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었어요. 인터뷰 코더는 결국 루이의 지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학습한 거니까요. 그것을 사용해 연습한 루이는 결국 자신의 실력을 키운 것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루이의 열정과 진정성이 더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단순히 취업하기 위해 트릭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찾은 거였죠. 면담이 끝나갈 무렵 루이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왜 하필 아마존을 선택했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존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발명하고 단순화하라가 자신의 철학과 맞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그게 루이가 추구하는 가치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구조적 도전이었습니다. 루이는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전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도구를 만들어냈죠. 이건 단순한 부정행위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회사의 규정은 분명했어요. AI 도구를 사용한 면접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루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적었어요. 그의 학업 성취, 기술적 능력, 그리고 인터뷰 코더가 갖는 혁신적 가치까지. 이 보고서가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제 생각을 더해 최선을 다해 적었죠. 이 원석을 놓치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브라이언이 갑자기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화면을 가리켰죠. 중국계 지원자 왕리의 프로필이었어요. 브라이언은 목소리를 낮추려 애쓰면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루이가 합격하면 왕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이번 여름 인턴십은 자리가 제한적이고 동아시아 출신 2명을 동시에 뽑을 가능성은 낮다는 거였죠. 브라이언은 명백했어요. 루이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한다고. 왕리는 베이징대 출신으로
아마존의 중국 파트너사와 연결고리가 있는 지원자였습니다. 브라이언은 이 연결고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루이가 아무리 뛰어나도 회사의 미래, 시장 확장에는 왕리가 더 가치 있다는 논리였죠. 브라이언이 떠난 후 민석이 조용히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복도에서 다 들었다며 쓰게 웃었습니다. 민석은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그러면서 민석은 중국 기업들과 일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철저한 자국 문화주의가 협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종종 무시되거나 자신들의 것으로 둔갑했다고 해요.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미묘한 차별이 있었다고 덧붙였죠. 결국 루이든 왕리든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라고. 중요한 건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민석의 위로가 따뜻했지만 브라이언과의 대립이 더 커질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제 일만큼은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공은 던져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루이의 케이스는 공식 심사 단계로 넘어갔고 회사는 그와의 공식 면담을 주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면담 담당자로 제가 지명됐어요. 면담 전날 밤 집에서 질문 목록을 준비하며 긴장했어요. 이번 면담은 공식적이니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루이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회사의 규정도 지켜야 했죠. 면담 당일 루이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저 말고도 HR 담당자 1명과 기술 면접관이 함께 있었어요. 공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면담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루이의 코딩 테스트 결과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요. 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인터뷰 코더를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루이는 망설임 없이 노트북을 열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기술 면접관이 즉석에서 몇 가지 코딩 문제를 제시했죠. 루이는 천천히 자신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건 인터뷰 코더가 단순히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며 마치 루이의 생각 흐름을 그대로 담아낸 것 같았습니다. 기술 면접관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한참 기술적인 질문이 오갔고 루이는 침착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특히 기술 면접관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루이는 자신의 코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루이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코더를 실제 면접에서 직접 사용했냐고요. 루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연습할 때만 사용했다고. 실제 면접에서는 그동안의 연습과 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기술 면접관이 한 가지 더 물었어요. 이 도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할 의향이 있냐고요. 루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공유하겠다고 했어요. 면담이 끝나고 루이가 나간 후 방에 남은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술 면접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런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인재는 놓치면 안 된다고. HR 담당자도 동의했죠. 진정성이 느껴졌다고요. 면접관들과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루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공식 면담은 끝났지만 그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루이는 기꺼이 응했고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식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신료 냄새가 반겨주었어요. 루이가 메뉴판을 보더니 김치찌개와 잡채를 추천했습니다. 평소에도 한국 음식을 좋아했지만 오늘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루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과 꿈에 대해서요.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미국에서의 유학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김치찌개가 테이블에 놓였어요.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루이는 능숙하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제게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맛을 봤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잡채를 먹으며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루이는 테크업계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루이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규칙에만 얽매여 판단하기 쉬운데 제가 다르게 접근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루이와 동료로 지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죠.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졌어요. 오늘 있을 최종 결정 회의에서 아마 분명 채용될 거라 확신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브라이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저를 보는 눈빛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선 기술 면접관이 먼저 의견을 말했어요. 루이의 도구를 직접 확인해봤고 그것은 단순한 부정 도구가 아니라 혁신적인 학습 도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의 기술적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어요. HR 담당자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인터뷰 코더는 부정행위 도구라기보다 자기개발 도구에 가깝고 그런 창의적인 접근법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루이는 규칙을 어긴 게 아니라 규칙이 낡았음을 보여준 거라고요. 우리가 면접에서 측정하려는 건 코딩 능력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도전 정신 아닌가요? 루이는 그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때 브라이언이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규칙은 규칙이라고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중국 광고주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재 아마존과 중국 기업들 사이에 민감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말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지적했어요. 루이의 케이스는 기술적 문제이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정치적 이유로 뛰어난 인재를 놓친다면 그것이야말로 회사에 더 큰 손실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 친구 하나 받아줬다가 중국 광고주 다 빠지면 제가 책임질 거냐고요. 회사의 수익과 주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브라이언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놀란 듯 했습니다. 마이클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브라이언은 계속해서 불편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아시아계 직원들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회사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말까지. 저는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브라이언의 편견이 이토록 뿌리 깊은 줄 몰랐어요. 이건 더 이상 루이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의 근본적인 문제였죠. 마이클이 간신히 회의를 정리했어요. 루이의 케이스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은 다음 주까지 미루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오는 브라이언의 표정을 보니 이미 결정된 것 같았어요. 역시나 루이의 케이스는 결국 부정적으로 결론 났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회사 정책 위반이었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날 이후 회사 생활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석이 흥미로운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루이가 스타트업을 창업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터뷰 코더를 발전시켜 AI 면접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했죠. 놀랍게도 이미 몇몇 중소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루이의 회사 웹사이트를 찾아봤어요. 세련된 디자인과 명확한 비전 그리고 이미 성장하고 있는 팀까지 단 몇 개월 만에 이룬 성과가 놀라웠습니다. 루이의 성공 소식이 기뻤지만 한편으론 우리 회사가 그런 인재를 놓쳤다는 아쉬움도 컸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루이였어요. 간단한 안부 인사와 함께 자신의 스타트업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투자를 받아 팀을 확장하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 함께 하시겠어요?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아마존에서의 지난 5년은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점점 더 제 가치관과 회사의 방향성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있었어요. 특히 루이의 케이스 이후로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스타트업으로 간다는 건 큰 위험이었어요. 하지만 루이의 비전과 그의 도전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